선진사회 복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요. 보니까 제가 몇 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청중 항상 오시는 선생님들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국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바라보는 이제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에 대한 경험과 역사 그리고 경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제대로 잡아주세요. 잡을까요? 네, 말소리가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되게 억울한데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분위기 잡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손을 골절돼가지고 살이 엄청 쪄가지고 다니질 않아가지고 오늘 거의 외출 처음 하는 거예요. 엄청 좋습니다. 말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계속해도 될까요? 네. 네. 너무 무서워요, 소리. 자, 사회복지에서 바라보는 국제개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국제개발과 사회복지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국제사회복지라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해외에 진출해서 특히 저개발 국가들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교육 수준이 엄청나게 높고 개인 간의 그 네트워크가 강한 나라라서 이런 개발 사업 프로젝트 같은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해외에 나가서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꼭 젊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동안 여태까지 해온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 규모가 발달하고 소득이 올라간 만큼 거기에 걸맞는 국제적인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는 자리매김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우리 동네 독거노인들한테 제공해주는 자원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데 왜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배고픈 아이들,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이나 의료시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우리 돈을 갖다 줘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해요. 복지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 어떤 학생들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사회복지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들어가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책자는 조금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주어진 게 있어서 PPT는 제가 조금 더 공을 들였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더없이 풍요로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물질적인 자원을 누리고 풍요하게 살고 있지만 불평등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이슈 굉장히 커지고 있고 불평등의 양상이 단순히 빈곤이 아닌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2000년도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밀레니엄에서 이제 MDG 저개발 국가에 대해서 새천년 개발 목표를 국가적으로 글로벌하게 채택을 했죠. 2015년도에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서 SDG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자카르타에 가서 그 MDG 마지막 종결하는 컨퍼런스 미팅을 했어요. 그때 사실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한국이 그때까지만 해도 IMF를 막 이겨내고 뭐 불과 7, 8년 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처럼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없을 텐데 국내적인 문제, 이슈가 많을 텐데 저개발 국가의 대부분 한국이 경험을 들어보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많은 선진국의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저개발 국가하고 같이 그 대화를 했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SDG에는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국제적으로 더 설정해야 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한국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일본에 대해 관심이 없냐고 했더니 우리 회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원래 잘 살았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못 살았던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 이거는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옛날에
지금 민주사회, 개방사회 정말 구태의연하고 암울한 시절에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박정희 개발 시대, 독재라고는 박정희 개발 시대에 우리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 신흥이란 말을 붙이기도 이제는 이제 구태의연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지 않습니까? 산업적으로. 근데 국제적 의무 수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해 나가고 있느냐는 문제는 마치 우리 옆 동네 할머니가 굶고 있는 문제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제 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민망합니다. 제가 이쪽에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선배들이 또 후배들도 여기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부분을 안다하긴 못하고 지금까지 제가 뭐 대충 공부한 거로 봐서는 개발 협력이라는 거예요.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이라는 것이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기관이 저개발 국가에 대한 발전 주로 이제 빈곤의 문제죠.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협력 대상국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서비스와 금전이라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흔히 이제 ODA 이게 많이 드셨을 거예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대충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시작된 게 2차 대전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패전국과 승전국 사이에 전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고 식민지 국가들도 북아프리카나 이런 쪽도 이제 전쟁에 휩쓸리게 됐었죠. 그래서 다시 개발하면서 놀랍게도 패전국인 독일이나 이태리도 중심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장이나 전후 복구가 굉장히 빨리 일어났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과거 그 식민지였던 주변 국가들은 그만큼 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나라 연합인 OECD에서 DAC 저기 무슨 약자더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Development Association Corporation인가? 원조 그 해외 원조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61년도에 처음 시작됐고요. 그 정식 조직이 만들어진 건 60년대 후반이고요. 개발도상국의 직접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상업적 논리 말고 이외에 사회발전, 의료, 교육 쪽으로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한국은 이 당시 당연히 우리는 이제 공여국이었죠. 우리는 돈을 받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2000년도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국이 돼서 2010년도에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공여국에서 빠지고 이제 수여국에서 빠지고 이제 공여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 분담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경제의 규모를 생각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공여국으로서 그 부담이 훨씬 더 책임과 부담이 훨씬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 했는데 테이블을 좀 앞으로 좀 당기죠. 그럴까요? 네. 옮겨주나요? 네. 뭐 구석에서 저는 안 봐도 되는데. 더 봐요. 네, 이제 현수막 좀 있는 쪽. 알겠습니다. 뭐 보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루해서 선생님 끊으실 수 있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공여국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1년도에 처음에 그 EU의 10개국이 그 차트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60년대 후반 가면서 이제 6개 나라 주로 북유럽하고 이제 오스트리아 쪽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그다음에 90년대에 와가지고 그 서유럽 중에서도 살짝 이제 그 주변국인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들어오고 한국은 2010년도에 아이슬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 그다음에 폴란드, 슬로베니아하고 같이 공역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 DCA 산하에서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지출액을 그 기여의 컨트리뷰션 어마운트를 말씀드리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2019년 기준으로 330달러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240달러, 영국, 일본, 프랑스 순이고요. 한국은 19년도에 기준으로 25달러, 전체 공유국 중에 15위를 차지했는데 2021년 기준으로 저희가 9위 정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개발에 대해서 차트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프리카하고 이제 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많이 협력을 지원을 받는 대상이죠. 개발의 협력이 양자간, 유상, 무상, 다자간 먼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국제기구는 여기서 많은 역할을 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유엔의 산하 기구, 유엔 평화유지군, 경제개발 연합, 인권, 인도주의를 위한 국제협력 기구들이 국제협력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출자된 돈을 바탕으로 각자 정책 프로그램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통화기금,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기구죠. 세계연합,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아프리카연합 이런 기구들이 이제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는. 민간 부분에서 사실은 NGO가 서양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국제협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코이카라는 이제 정부 공공단체에서 주도를 해서 플래닝하고 있는데 아무튼 민간 쪽에서 파운데이션, 특히 기업이나 오래된 펀드레이징하는 뉴비전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많이 참여할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딱딱한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국제협력에 관해서는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뀝니다. 첫 번째는 60년대는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박정희식의 근대화 이론이 국제 개발에서 중요한 이념적인 축을 담당하게 되죠. 근대화 이론은 이제 저개발 국가나 식민지 국가에서 선진국식의 개발 모델을 차용하면 경제, 소득과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반대돼서 나온 게 이제 종속 이론이겠죠. 결국 주변부와 중심부는 같은 모델로 갈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체제는 주변부와 중심부가 서로 많이 상호작용으로 경쟁하는 그런 체제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 70년대 들어가면 저기 휴머니티하고 어세스먼트 욕구에 대해서 접근하고 상당히 사회복지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석유 파동 이후에 1979년도에 1차 세계 석유 파동 이후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들에 대한 이제 호혜적이고 그런 지원을 많이 이제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같고요. 80년대 90년대는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 같은 이제 굿 거버넌스라든가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일어나죠. 물질적인 절대적인 접근보다는 상대적인 박탈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면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에 빈곤에 대해서 좀 더 좀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들어오면 이제 UNDP에서 휴먼 디벨롭먼트 리포트를 만들면서 인적 개발 또는 인간 중심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2000년대 시작된 MDG의 개발 목표에 근간이 됐고요. SDG로 넘어가면서 당연히 지속 가능한 발전, 그래서 환경과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MDG에서는 이제 8가지 이걸 주요 타겟으로 목표로 삼았고요. 절대적 빈곤, 기아, 퇴치, 그다음에 보편적인 기본 교육 달성, 양성 평등, 아동 사망률 감소,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이슈였죠. 그 당시에는 여전히 이제 HIV, 에이즈라는 질병을 퇴치하는 것이 저개발과 상당히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오늘 자리에 앉았던 우리 김윤석 박사의 박사 논문이 바로 이제 에이즈에 대한 HIV의 선진국 지원에 대한 아프리카의 효과성을 검증한 국제 비교 연구였습니다. 자, SDG로 넘어가면 이제 목표하는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다원화된 걸로
바뀌죠. 차트 보시고요. 한국은 이제 ODA에 대해서 ODA에 관해서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생국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코리카나 이제 국가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체제를 아직 가지고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수원국의 경험이 굉장히 길죠. 이 해방 이후에 6.25를 거치면서 긴급 구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구호를 받아도 수원구의 역사가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의 역사와 같은 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가슴 아프지만 아주 소중한 이 어려운 점을 극복한 우리의 그 경험이 특히 저개발과는 상당히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2차적인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0년대 이후에는 이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죠. 과학기술원을 설립했고 경부고속도로가 이루어지고 포항제철 주로 산업의 이제 헤비 인더스트리 쪽으로 이제 고부가 쪽으로 점점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만큼 근대화라는 것이 힘을 좀 발휘하기 시작하죠. 50년대 60년대는 사실 말이 근대화지 양모병자 지어가지고 근대화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도로 놓고 다리 놓고 철도 놓고 철강 회사 만들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국가 발전을 이루게 되죠. 좀 과도한 발전 속도 때문에 그 경제적인 발전보다 이제 사회적 발전이 너무 더뎠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착오 효과가 아마도 이제 1997년도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극복했다는 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선진국도 뭐 반복적으로 IMF를 계속 겪고 그 위기, 뭐 그리스, 영국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우린 딱 한 번 경험하고 나서는 그 경험한 걸 갖고 다시는 그쪽에 들어가지 않은 그 새로운 경제 산업의 펀더멘털을 만들었다는 것도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2000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수혜국 연합에서 완전히 제외가 됐죠. 공유국 역사는 사실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받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 인력을 받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고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 해왔고요. 글로벌 리더십으로서 어느 정도 70년대는 사실 글로벌 리더십이 아니고 남북 간의 이념 경쟁 때문에 북한이 이제 저개발국가에서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흉내내려고 했는데 모다가시라는 영화에서는 그런 게 좀 나오죠. 근데 그런 거는 다 그냥 외교적인 거고 우리 실력으로 뭘 진정성 있게 한 건 아니고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국제협력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ODA 실적을 보면 전체 분담에서 퍼센트로 나눈 거거든요. 2.42에서 2.98. 2000년도에 왜 잠깐 줄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의 영향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받아들이고 보내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코로나 때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못 썼거나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분석은 안 해봤지만 뭐 또 다른 의미에서 백신이라는 방역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적으나마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비용이 우리나라 ODA 지원 사업의 형태를 보면 유형별로 보면 이제 사회 인프라 서비스가 많고요. 그다음에 경제 인프라, 산업, 생산 부분 이런 쪽이 많습니다. 저개발과나 이제에 대해서 동남아 쪽은 이제 농업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쪽은 아무래도 산업을 크게 공장을 세우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반도체 고등학교를 지어준다든지 주로 이제 의료복지 특히 병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김윤석 박사가 동남아 가는 것도 그런데 주로 이제 베트남 쪽에 한국군이 주둔했다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쟁의 상황을 갖고 있는 재활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 베트남 쪽 사람들을 위해서 재활병원도 지금 짓고 있고요. 뭐 그런 일은 사실은 국가의 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단순히 그 나라를 돕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분명히 장기적으로 득이 되는 그런 목적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빨리 지나갈까요? 제가 이 포인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의 국제 분담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사실 이렇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하드 파워, 그 소프트 파워, 강성 권력, 연성 권력이라고 그러는데 2020년도 현재 분담률이 9위 전체 ODA 그 펀드 중에 2.57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해서 저개발 국가에 가서 뭔가 실제로 하는 거, 사람을 보내서 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국제기구에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진출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지 않고요. 특히 정책 프로그램도 굉장히 산발적이지 어떤 중요한 코어가 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주도하고 그런 일도 아직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한 나라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드 파워, 하나는 소프트 파워인데 하드 파워를 하면 이제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거죠. 힘 센 거죠. 힘으로 뭔가 이제 설득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거고 소프트 파워는 문화, 정치적인 가치가 민주주의, 인권이라든지 외교 정책 이런 걸 근간으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어떤 매력을 갖고 설득할 수 있는 방식인데 한류 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 매력적인 국가가 되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주로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대면으로 뭔가 일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 파워를 더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 그다음에 설득력 있는 전달을 위해서 이제 외국어 교육도 단순히 언어적인 교육이 아니라 문화 가치적인 걸 같이 동반하면서 가르치다든지 청년들한테 국제 규칙이나 규범, 그 인터내셔널 에티켓 같은 거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국제사회보다 일단 교육이나 인적 자원에 투자하면서 그리고 그 일자리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그리고 국가 주도가 아니고 이제 민간 주도 NGO 쪽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소프트 파워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 질서의 전환기를 맞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서로 이렇게 긴장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이 어디에 서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성 파워만 가지고 우리 위치를 제대로 안전을 지킬 수도 없고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소프트 파워가 바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때 우리가 이런 트랜지셔널 피리어드에서 국익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안전해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소프트 파워 국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미국이 항상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계속 바뀌죠. 2016년에서 2019년도 비교하면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5위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프랑스가 5위에서 1위로 올라갑니다. 자, 한국 보십시오. 저 밑에 22위에 있었죠? 19위로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하위 리그, 2부 리그지만 축구로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잠재력이 여전히 교육과 인적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공유하는 경성 파워나 이제 공유하는 금액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자극을 드리자면 일본이 7위, 8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5위까지 올라갔었네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력 수준을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데 지오폴리티컬 커패시티를 따지면 이제 세계 11위 수준인데 소프트 파워가 19위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한 몇 단계 정도, 7, 8단계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관심 있는 게 국가적인 파워가 얼마인지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사회복지를 통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그리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세대인 저희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그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국제사회복지학회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인가요? 그 세계 노년학 회의할 때도 열심히 참여해서 했는데 그때 이창호 회장님이 갑자기 아프시고 쓰러지시고 그 다음부터 흐지부지 돼가지고 국제사회복지협회가 그때 학회지도 만들고 그랬다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때 부회장이었는데 저도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다른 일이 바쁘니까
한번 모여가지고 뭘 하자고 그랬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니까 더 이상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요. 한국 사회복지사협회도 사실은 우리가 국제사회복지가 발전하는데 좀 더 기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굉장히 없는 돈에 우리 사회복지사 회원들 돈을 그 귀한 돈이잖아요. 소중한 돈을 모아서 해외 지원하고 국제 교류하고 아프리카, 라틴, 동남아 그리고 구러시아까지 우리가 굉장히 교류 확대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인지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유는 뭘까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정이 다 있겠죠. 자, 사회복지는 왜 국제개발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떻게 도와줄지 자신이 없는 사람 왜 우리가 도와야 되는 문제는 인류애와 박애의 정신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내적인 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항상 사회복지는 자원이 부족한 점에서 옵티멀한 가장 최적의 답을 내는 것이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멀리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환율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진국적인 기술이나 경제, 교육 수준, 첨단 어떤 그 스테이트 오브 아트에 관한 게 없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적은 투자와 지원으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우리한테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뒷부분을 넘어가면 이제 제가 이번 여름에 원래 3년짜리 코이카 아프리카 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첫 해 완수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고용부라는 정부 부처에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이제 저개발과 지원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만드는 고용부라든가 연금공단, 사회복지협회, 국제의료재단, 그다음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부 부처는 대부분 이제 국제 부서가 있고 거기서 선진국뿐만 아니고 이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코이카를 중심으로 또는 이제 정부 부처에서 전개하고 있는 그 협력 사업이 보건, 의료, 교육, 산업 지원 이런 쪽입니다. 사회복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 제가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뒷부분에 제가 직접 아프리카 루안다라는 나라를 이제 첫째 사업을 하면서 이게 체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이 나라는 물과 빵과 쌀이 없는 나라예요. 복지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달체계가 들어가기는 너무 미약한 삶의 질이 미약한 나라.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5개 팀을 나눠서 이제 국가 주관 공무원들, 이제 총리실부터 우리로 치면 이제 기재부, 복지부, 여가부, 그다음에 이제 그 건강 쪽에 담당하는 직원들을 훈련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실 교육을 시켰다기보다는 제가 배운 게 더 많죠. 첫 해에 코로나 때문에 아직 코로나의 그 두려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동영상 그리고 실시간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웹캠을 켜놓고 계속 대화를 했는데요. 대화를 해도 서로 끊어지지가 않아서 저도 밤늦게 새벽까지 같이 계속 대화하고 이제 소통을 했고요. 그분들도 계속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5가지 정도 과제를 줘서 팀플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요, 이 나라가 루안다라는 나라가 일단 그 국가의 일단 역사 철학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 국가고요.
산악 지역이 있고 인구 1,200만에 GDP per capita 1인당 소득이 한 1,000불 정도 돼요. 1년의 소득이 100만 원 좀 넘는데 그 PPP죠. Purchasing Power Parity로 따지면 3,000불 정도 되니까 한 2,000불 정도는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그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기획재정부의 직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금보험을 만들고 싶다. 연금보험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럼 자본이 있냐? 자본이 없대요. 은행에 저금하는 사람이 없대요. 정규직에 일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 했더니 전체 노동자의 8%래요. 그럼 연금 못 만들어. 그래도 만들고 싶대요. 연금은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사회보장을 해야지. 그 다음에 노인 문제뿐 아니고 산재, 뭐 건강보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본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어떤 기법이나 데이터를 갖고도 이거는 해줄 수가 없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돈을 벌어야 된다. 한국의 기재부 장관 한번 와가지고 고용부 방문해가지고 산업인력 송신하는 거 계약해라. 그래서 1년에 한 3만 원 정도 30만 원이 더 좋죠. 한국에 보내서 돈을 벌게 해라. 그 돈 적립해가지고 특수직 이런 거부터 만들어라. 그 수밖에 없다. 되게 가슴이 아파요. 도와줄 게 없다는 게 그게 이제 가슴 아픈 거예요. 사회복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걸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본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라가 1994년도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을 받은 그 영화 작품이 그 르완다 호텔이라는 영화였어요. 내전을 다룬 건데요. 후투족과 후투족인가요? 두 종족이 싸웠어요. 그래서 소수족 민족이 남자 성인 남자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소수민족 출신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하면서 유신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종신 대통령이다. 대신에 경제 성장만큼 내가 책임지겠다. 이제 개발 독재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게 그 나라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PTSD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내전과 학살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거죠. 남자들이 다 죽었다니까. 소수민족 20%를 차지하는 인구의 20% 소수민족의 남자들이 생산 가능한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처음에는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왜냐면 이제 정부 고위직이나 국회의원들이 여자들이 많은 유일한 두 나라가 어디죠? 그 스위스하고 이 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국회의원이 많은 나라. 그래서 대단한 나라구나 뭔가 잠재력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가 없어서 다 죽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출산율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개발 독재를 시작하니까 인구 통제를 시작하죠.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 출산율이 TFR 기준으로 5명이 있는 게 이제 작년에 3.9명을 줄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인구학계 있으니까 일단 경고를 했어요. 급격하게 줄면 안 된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겠지만 그렇게 줄어가지고 2.0 밑으로 2.1 수준 대체가능 수준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노인 문제 생각해야 된다. 놀랍게도 이 나라가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고 또 빨리 죽고 기대소명 짧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 나라가 기대수명이 70세예요. 이 나라는 국가 발전, 산하 제한과 동시에 그 교육과 일자리를 주는 동시에 노인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모자부분 생각해야 되겠죠. 아이를 왜 이렇게 많이 낳습니까? 누가 살지 모르니까 일단 낳아봅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많이 죽진 않으니까 잘 키워보겠습니다.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아동학대 문제도 심각합니다. 아동학대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10대들이 임신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이제 내전이 일어난 지 27년 됐는데 성인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 결혼, 연애에 대한 가치관이 다소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은 늙은 남자들이 10대 여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제 출산과 뭐 육아 그리고 이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신시키 버리는 뭐 그런 안 좋은 사회적인 그 범죄가 일어난다. 그거를 막는 것이 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이겨내려면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 된다. 근데 학교 보낼 때 그냥 보내면 부모들이 일 시키려고 안 보내니까 급식을 줘라. 점심은 웬만하면 주고 있대. 저녁까지 줘라. 그래서 학교에서 오래 남게 하고 거기서 교재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더 공부하게 하면 적어도 그 성적인 또는 이제 노동 착취, 아동 노동 착취는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평소에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상당히 다른 영화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이슈예요. PTSD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지 전국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몇 명이나 되니까 전국에 2명 있다고 해요. 뭐 약도 없겠죠. 뭐 의사가 처방을 해야 약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마일드, 모더레이트하거나 이제 시비어한 이제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5%나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미쳐 돌아가는 나라예요 지금. 근데 의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교육과 치료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게 혹시 우리 그 전통 한방처럼 그 나라에 대한 대체 의학이 있냐 했더니 없대요. 공무원은 없대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물어보니까 있대요. 어벌리스트라는 그 어큐펑션이라든가 뭐 우리하고 동양하고 똑같은 건 아니죠. 침술이나 뭐 한약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거기 점쟁이 있냐? 없대요 공무원들은. 근데 알아보니까 있어요.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점쟁이들, 샤먼 다 있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뭐죠 자원과 니드에 맞게 어떻게 일을 해줘야 되냐. 그걸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라 일꾼들을 한국에 데려올 수밖에 없고 그 산업에 맞게. 이 PTSD를 고치려면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이 이 나라에 집중적으로 가서 봉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장기적이지만 차선책으로는 이제 정신 관련 이제 전문 그 사회복지사, 상담사, 간호사들을 우리가 양성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죠. 물론 인력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 나라의 이 증상, 특별히 타겟이 세는 이제 PTSD 치료에 맞는 이제 치료 모달리티가 있어야 되겠죠. 치료 모형이 있어야 되고 그 모형을 계속 전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을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 모바일이라든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정책이 부족장이나 그 정치가들이 마지막으로 화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래서 이제 4가지 프로세스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동을 갖는 이유는 일단 중앙 공무원들이 되게 똑똑해요. 꼭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앙 공무원들 어려운 시험 봐가지고 힘들게 일하고 국가적인 사명이나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게 못지않고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돼 있다는 걸 감명을 받았고요.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이제 개발 독재만이 아니고 현재 한국이 아프리카 특히 루안다나 그 주변 국가들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일본이나 중국이 갖지 못하는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그 리소스거든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학생들한테 자라는 학생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출산 문제, 공공보건 문제, 의사는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의사가 12명인가 같아요. 정치과 의사 2명이고 미치겠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돼?
그 패라메딕이라 가지고 이제 그 의료 인력을 좀 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건소 체계를 다시 만드는 근데 사회복지를 하면서 제가 그 나라를 뭐 다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는데 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웠던 내가 했던 그런 경험들이 왜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게 들리고 경청하고 노트하고 물어 질문을 그렇게 오래 하냐 생각해봤는데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저개발 국가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식민지 국가에서 지금까지 해놨던 이 그리고 IMF를 겪었던 이 경험과 역정이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 있다는 걸 그것을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오신 오디언스 한 분 한 분이 살면서 쉽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다들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편하게 사신 것 같이 보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 나의 그 개인적인 그 성장 경험이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가치 있는 지식이고 경험이고 그리고 그것이 용기가 된다는 거. 그거를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짧은 지식으로 체득했습니다. 뭐 결론을 낸다는 게 참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생각한 걸 좀 정리를 하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정부, 공공기관 중심으로 ODA 사업을 펼치면서 민간과의 그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견 수렴에서 방향성은 국제기구 그 메시지라든가 국제기구에서 합의하고 제시하는 방향에 우리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 뭐 일본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처럼 국제 개발에서 그런 좋은 평판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제 개발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분야의 논의가 너무 미비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사회복지가 열심히 다니지 않았다는 문제예요. 물론 뭐 노력하는 분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캄보디아에다가 사회복지 학과를 지은 학교도 있고 뭐 있지만 이 코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교육과 의료 보건과 그 산업, 우리가 코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수적으로 협력해서 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와 의료, 사회복지와 보건, 사회복지와 교육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원래 사회복지가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죠? 다른 학문의 기초 지식을 가져다가 응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SDG 지금 시작한 지 이제 7, 8년인데 여기에 우리의 우리 국가를 떠나서 한국 사회 사회복지나 다른 관련된 부분이 통합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아마도 제가 좀 겸손하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복지가 좀 분절적으로 각 사업, 학교 그런 개인이 나름대로 노력했다면 이제는 좀 더 통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제언을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명확한 목표를 수립해야 되고요. 이건 아카데미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전문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들의 풀을 모으는 게 있죠. 한쪽에서 하는 걸 다른 쪽에서 비슷하게 하는데 리소스 부족하고 경험 없고 이런 걸 비일비재한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총괄기관 일단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이카는 이제 전체 사업을 다 총괄하는 거지만 보건복지 특히 이제 복지 분야는 사협이라든가 협의회라든가 복지부에서 이것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인 생각입니다. 자, ODA 산업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고 국제 NGO 단체와 우리 국내 단체 사회복지 그 교육기관에는 이제 사업에서 좀 더 강하게 네트워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봄에 국제사회복지사협회 그 문바 회장이 방문했어요. 대구 사회복지사협회 김석규 회장하고 김석규 회장이 지금 다른 일을 바빠가지고 오늘 참석 못했는데 국제사회복지사협회 이제 그 이사로 계시면서
문가회장을 불러서 저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국제기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돈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우리가 기존에 한국에서 공유하는 돈을 제대로 못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당분간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전 세계 사회복지사협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리서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개발국가의 사회복지 인력이 얼마나 교육기관이 되고 그것이 선진국이나 좀 사회복지 특성화된 학교나 국가에 연결해서 교육을 하고 라이센스를 공유하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찾아내면 사실은 지금보다 연성 파워를 높이고 청년들을 국제화시키고 좀 더 의미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말고 국내적인 이슈 말고 해외적인 이슈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좀 있으면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엔진이 돌아갈 거 그러면 우리 MZ 세대들 미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또 방송에 나가서 MZ 세대 얘기를 했는데 N4 세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인데 많이 가난할 것 같고 일자리도 제대로 없고 근데 노부모 또는 이제 그 고령화되는 사회의 그 노인들을 재정적으로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세대에게 좀 더 다른 면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여기 뒤에 오늘 나와 있는 청년들을 참 착해요, 그죠? 누가 오셨는지 모르지만 나오라면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안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권리를 가르쳤잖아요. 그 권리는 자유를 스스로 쟁취하고 싸울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가 가르쳤으니까 쓰셔야 돼요. 근데 그 권리는 뭐냐? 반드시 국내에 있을 필요고 국내 노인들을 돌볼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기성세대의 책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제 부족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